자, 여러분,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놀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늘구멍 사진기는 이런 겁니다. 이런 암실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놔요. 그러면은 바깥에 이런 나무가 있을 때 윗부분에서 반사되는 빛들은 여기저기 퍼질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바늘구멍으로 향하는 빛만 이 암실 안으로 들어와서 암실의 반대쪽 벽에 나무의 이쪽에서 반사된 빛이 상을 맺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나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원리로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암실의 반대쪽 벽 부분에 상을 맺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반사된 많은 빛들 중에 굉장히 소수만 통과를 해서 상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암실 안쪽에 맺히는 상은 굉장히 희미할 겁니다. 그러나 상이 맺힌다는 거죠. 자, 이게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입니다. 상은 반대로 맺혀요. 여러분이 레일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왜 상이 반대로 맺히는지를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바늘구멍 사진기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 2차원상에 단순화해서 모델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늘구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암실의 반대쪽 벽입니다. 바늘구멍 바깥에 이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 오브젝트입니다. 높이가 H이고요. 자, 이 녀석에서 반사된 빛들이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반대쪽 바늘구멍 사진기 안쪽에 암실의 벽에 상을 맺으면 그때 나무의 윗부분에서 반사된 빛이 맺은 상과 나무의 아랫부분에서 반사된 빛이 맺은 상, 이 두 개의 차이가 나무의 높이가 되겠죠, 여러분. 이것 H-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F 대 H-는 Z 대 H에서 이렇게 되면 H-랑 Z를 곱한 것이 F 곱하기 H가 되니까, 자, H-는 F 곱하기 H를 갖다 Z로 나눈 것, 즉 Z분의 F에다가 원래 오브젝트의 높이 H를 곱한 것이 바늘구멍 사진기에 맺힌 상의 높이 H-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셔야 하는 것은 이 바늘구멍 사진기에서 상이 맺히게 되면 상이 거꾸로 맺히기도 하지만 원래 오브젝트의 치수가 이 거리, 바늘구멍으로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 분의 바늘구멍으로부터 상이 맺히는 면까지의 거리, 요걸 스케일 팩터로 해가지고 원래 오브젝트의 치수가 H-로 스케일링 되어가지고 얻어지게 됨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는 상이 이렇게 반대로 맺히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 바늘구멍 사진기의 안쪽에 상이 맺히는 부분이 대칭적으로 바늘구멍 사진기 앞에 있다고 가상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얻어지는 이 H- 같은 것들의 치수는 바늘구멍에서 상이 맺히는 면까지의 거리를 F라고 했을 때 F만큼 바늘구멍 사진기에서 앞쪽으로 떨어진 위치에다가 가상의 면을 세워 놓으면은 우리 바늘구멍 사진기 안쪽에 맺혔던 상이랑 똑같은 크기의 상을 거꾸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피놀 카메라를 모델링 할 때 뒤집혀진 상이 맺혀지는 이 면 대신에 상까지의 거리만큼 바늘구멍 사진기에서 앞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이미지 플레인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여기에 상이 맺히는 가상의 상황을 상정해서 현실의 오브젝트가 이미지 평면에 맺는 상을 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것은 바늘구멍 사진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카메라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바늘구멍을 가지고 있지 않죠. 빛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모아서 똑같은 곳에서 반사된 빛은 똑같은 곳에 상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가공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렌즈계를 가진 카메라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바늘구멍 사진기와 같이 단순하게 오브젝트가 이미지 평면에 맺는 상의 크기를 계산하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화를 해서 피놀 카메라의 모델을 활용해서 일반 카메라로부터 촬영되는 이미지도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자, 먼저 이 렌즈 개는요,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등가의 얇은 렌즈로 치환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이때 이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상이 맺혀지는 이미지 플레인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포컬 렌스 F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 렌즈 개에서는 포컬 렌스가 이 의미를 갖지 않는데 우리가 이 렌즈 개를요, 얇은 단일 렌즈로 단순화를 하고 그것조차도 바늘구멍 사진기의 바늘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렌즈의 중심에 바늘구멍 사진기 모델로서 근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이미지가 맺히는 이미지 평면까지의 거리를 포컬 렌스 초점거리 F라고 바늘구멍 사진기와 같이 우리가 여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렌즈계를 갖고 있는 카메라에서 포컬 렌스는 다른 의미를 갖지만 이것을 우리가 바늘구멍 사진기로 치환해서 등가로 치환해서 사용할 때에는 이것의 초점거리가 렌즈 중심에서부터 이미지 평면까지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렌즈계를 갖는 카메라를 사용을 할 거지만 이런 컨셉으로 피놀 카메라로 근사하고 초점거리 등을 구해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조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자, 렌즈계가 이런 얇은 단일 렌즈로 단순화가 가능해지면 바늘구멍 사진기와는 달리 오브젝트의 한 점에서 반사돼서 출발한 빛들이 그 중에 굉장히 극소량만 상을 맺게 하지 않고 대부분 많은 빛들이 이 렌즈를 통해 굴절되어서 한 점에 모여서 상을 맺게 하는 방식으로 바늘구멍 사진기보다 훨씬 더 진한 상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요 많은 레이들이 다 모여서 한 점을 이뤄야지 선명한 상이 맺히는 거지, 만약에 여기 지금 이미지가 맺히는 요거는 지금 가상의 이미지 플레인이 아니라 이미지 센서, 이미지가 실제 맺히는 이미지 센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 센서가 조금 뒤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빛들이 한 점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퍼질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녹색이었으면 여기 다 녹색이 되겠죠, 여러분? 원래 한 점만 좀 녹색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블러가 되는 효과가 나버리게 됩니다. 초점이 안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카메라로 촬영할 때에 뭉개져서 보이는 것, 초점이 안 맞는 현상이죠. 그때 이제 초점 링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동해가지고 초점을 맞춰주게 되는데 선명한 이미지가 나오게끔, 그 작업이 뭐냐면 바로 이 렌즈계를 앞뒤로 움직여서 렌즈계와 이미지 센서 사이의 거리를 조절을 해서 이게 지금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로 이제 렌즈계와 이미지 센서 간의 거리가 조절이 되어서 뚜렷한 상이 맺힐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초점링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피놀 카메라 모델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피놀 카메라 모델은 굉장히 단순한 카메라 모델이지만 렌즈계, 복잡한 렌즈계를 갖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사용할 때에도 그것을 단순화해서 우리가 피놀 카메라로서 여기고 분석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피놀 카메라 모델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먼저 4가지 좌표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실제 공간상에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점이 있을 때 그 점의 좌표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서로 직교하는 3차원 좌표계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 좌표계는요, 어디에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공간상의 점의 위치 표현이 달라질 겁니다. 요거는 약속만 명확하게 하면 돼요. 어떻게 정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된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점에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이미지 평면에 상을 맺으면 그 이미지 평면 위에 상이 맺힌 곳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 코디네이트 시스템, 영상 좌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얻어지는 사진, 이미지 위에서 정의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2차원 좌표계가 됩니다. 이 사진
사진기로부터 촬영된 이미지는 사진기 자체의 스페시피케이션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진의 얻어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진기에 사양에 관계없이 찍힌 이미지 데이터만 가지고 어떠한 비교를 수행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미지들에 녹아져 있는 카메라의 정보들을 모두 제거하고 그것을 정교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면은 정교화된 그림을 만들어 놓은 후에 그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할 것입니다. 효율적일 것이고요. 그래서 카메라의 어떤 스페시피케이션 정보들을 빼고 담백하게 정제한 이미지 좌표계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정규 영상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초에 빛을 반사시키고 있는 오브젝트의 그 표면 점들을 카메라를 중심으로 그 위치 표현을 정의해 줄 수 있는 카메라 좌표계도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좌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드 좌표계입니다. 현실에 있는 물체의 위치 표현을 위한 기준 좌표계입니다. 서로 직교하는 3차원 좌표계의 원점의 위치와 각축의 방향 그리고 단위는 문제마다 공간상의 임의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표현된 좌표들을 카메라 좌표계 기준으로 바꾸어야 하는 프로세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카메라 좌표계와의 관계를 정의하기 쉬운 좌표계로 설정하면은 계산상 편의가 있습니다. 정의되는 월드 좌표계로부터 물체의 현실상의 위치는 유일하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월드 좌표계 상의 한 점, P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앞으로의 강의 노트에서는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좌표계입니다. 월드 좌표계가 이렇게 공간상의 임의로 정해져서 어떠한 점, 실제 공간상의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면은 카메라 좌표계는 카메라의 렌즈 중심을 원점으로 해서 카메라의 오른쪽으로 XC축, 아래쪽으로 YC축, 그리고 카메라가 바라보는 정면에 광축을 ZC축으로 하는 좌표계상에서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정의된 세상의 어떤 한 점의 좌표를 다시 표현하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카메라 기준으로요. 자, 이것은 월드 좌표계와 동일한 단위를 갖는 편이 계산상 유리하고요. 이 좌표계상에서 정의되는 점 PC는 다음과 같이 XC, YC, ZC로 표현된다라고 약속을 앞으로의 강의 노트에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좌표계는 모두 3차원상에 정의되는 좌표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좌표계 두 개는 2차원상에 정의되는 좌표계입니다. 현실상의 오브젝트에서 빛이 반사되는 점은 3차원 공간상의 위치가 정의되어 있었지만 그것에서 반사된 빛이 카메라의 렌즈 중심을 통과하여 이미지 센서에 상을 맺게 되면 그때부터는 2차원 공간상의 데이터로서 차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의 빛이 맺은 상의 좌표를 다루는 두 개의 좌표계, 영상 좌표계와 정규 영상 좌표계는 2차원 좌표계가 되게 됩니다. 자, 영상 좌표계는 우리가 실제로 접하게 되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의 위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좌표계로서 이미지에서 좌상단 모서리에 있는 픽셀을 원점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오른쪽으로 U 액시스, 아래쪽으로 V 액시스가 정의되는 좌표계입니다. 이때 U축과 V축으로 결정되는 평면을 이미지 평면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이미지 플레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좌상단에 위치하는 픽셀이 원점 픽셀이 되고요. 그것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U 액시스, 아래쪽으로 가는 게 V 액시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이미지 평면상의 모든 픽셀들, 픽셀 엘리먼트들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죠. 의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하학적으로는 실제 세상에 위치하는 점 P, 월드 좌표기 기준으로 계측된 점 P가 카메라 렌즈의 중심을 지나서, 자, 요거는 중심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미지 평면상의 한 점 P로 상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사형된다라고 하고요. 사형이라는 것은 리니어 알지브라에서는 데이터의 소실, 차원의 축소를 의미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때부터는 앞서 점 P와 PC는 세 개의 기저 벡터의 선형결합으로서 그 좌표가 표현이 되었다라면은 영상 좌표계의 한 점 P 이미지는 두 개의 좌표 성분만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P와 P 이미지를 연결하는 선, 이것을 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 위의 모든 3차원 점들은 모두 P 이미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카메라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점이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깊이 정보가 소실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3차원 위치 정보가 2차원 정보로 차원 축소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여기 지금 점 P가 있습니다. 이것이 카메라의 중심을 통과해서 이미지 센서에 상을 맺게 될 텐데, 그것은 뒤집혀서 맺혀지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떨어져 있는 가상의 이미지 평면을, 자, 다시 그릴게요. 요거 조금 더 떨어져 있어야겠죠. 가상의 이미지 평면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상에 맺히는 걸 논하자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미지 평면상의 한 점 P 이미지와 실제 오브젝트 위에 점 P를 있는 이 레이선,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는 상이 다 이미지 플레인에 여기 P 이미지 위치에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브젝트 점들이 있어도, 또는 여기에 오브젝트 점들이 있어도, 여기에 오브젝트 점들이 있어도 다 똑같은 곳에 상이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만 보고서는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레이 위에 점이 상을 맺은 건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 따라서 P 이미지 점은요, P로부터 유일하게 결정이 될 수가 있지만, 왜냐하면은 P와 카메라의 렌즈 중심을 잇는 선이 이미지 플레인과 만나는 점이 곧 P 이미지가 되니까요. 하지만 P 이미지로부터 반대로 현실상의 어떤 점에서 이 빛이 출발한 건지 그 점의 위치 P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 빛이 왔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정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3차원 복원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규 영상 좌표계입니다. 자, 이 좌표계는 편의상 도입된 가상의 좌표계입니다. 아래의 특징을 갖습니다. 자, 이것도 카메라 중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렌즈 중심. 정규 영상 좌표계는요, 카메라 렌즈 중심과의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가상의 이미지 평면을 정의하는 좌표계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단위가 무차원인 좌표계가 되게 됩니다. 이미지 플레인 상의 점들, P 이미지들은 카메라의 스페시피케이션들, 내부 파라미터의 영향에 따라서 스케일링 되고 트랜슬레이션 되어 있는 정보인 반면에 정규 영상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위치 정보는 카메라의 스페시피케이션,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의 영향이 제거된 좌표가 되게 됩니다. 정규 영상 좌표계에서의 원점은 좌상단이 아닙니다. 카메라 광축인 ZC와 정규 이미지 평면의 교점이 원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린서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 영상 좌표계에 위에 있는 점은 우리가 P-X,Y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를 알고 있다면은 P-와 P 이미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정규 영상 좌표계 위에 한 점을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나타내고요. 자, 이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스케일 팩터가 곱해져 있어도 다 이것으로서 그 표현을 통일하는
좌표계라고 앞전의 시간대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다음과 같이 카메라의 정보를 갖고 있는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그게 우리의 이미지 평면상의 픽셀들의 점 위치를 표현하는 P 이미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정규 영상 좌표계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카메라를 이용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영상의 기하학적인 해석을 수행할 때요. 카메라 간의 차이의 영향이 제거되어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차이만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규 영상 좌표계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좌표계를 이용해서 현실상의 점의 위치가 어떻게 이미지 플레인상의 점의 위치로 매핑되는지 그 이미지 투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투영은 3차원 공간의 점이 이미지 평면상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형 기하학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요. 에 기반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점의 좌표는 동차 좌표계,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서 표현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난 시간 때 선형 변환, 앞행 변환, 그리고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할 때 언급이 되었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지 투영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좌표계에서 정의되는 점의 좌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요 여러분, 좌표계를 회전시키고 트랜슬레이션 시켜서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기준의 좌표 XC, YC, ZC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됩니다.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트랜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아핀 변환이죠. 그쵸? 아핀 변환을 하나의 매트릭스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선 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가 도입이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카메라를 모델링할 때 P점과 P 이미지점을 잇는 레이상의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은 P 이미지상으로 프로젝션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모델링하기에 또 스케일 팩터가 무엇이든 간에 다 이 점이 되게 된다라고 정의하는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의 컨셉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 투영 모델을 만들 때, 카메라 모델을 만들 때 동차 좌표계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3차원 회전 변환 매트릭스이고요. 이 부분은 3차원 상에서 트랜슬레이션을 정의하는 매트릭스가 됩니다. 카메라 코디네이트 시스템과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서로 간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것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회전 변환 행렬 R11부터 R33까지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조금 참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했었어요. 2차원에 대해서 구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죠, 여러분? 2차원상에서 지금 얘는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니까요. 여기가 YZ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그때 원래 있었던 위치 벡터의 종점이 회전된 세타만큼 회전되었을 때는 그 종점의 위치 벡터가 어떻게 변하냐, 그것을 매핑해주는 매트릭스가 바로 이 부분이었죠. 그렇죠? 이것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강의 때 다루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걸 3차원으로 지금 확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YZ 평면상에서의 회전이니까 YZ 좌표는 변하겠지만 X 좌표는 지금 변하지가 않잖아요. X축은 여기서 튀어나와 있겠죠, 위쪽으로. 그래서 X 좌표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여기다가 1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이 매트릭스가 뭐가 되냐? 3차원상에서 X는 가만히 있고 Y랑 Z 좌표만 세타만큼 회전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변환되는 변환 매트릭스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마찬가지로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에는 Z 부분이 1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되는 이런 매트릭스로서 나타나시게 되고요. Y축에 대해서 회전할 때는 Y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들이 변하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특이하게 이 사인의 부호가 반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차원 공간상에서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 변환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고요. 3차원상에서 이 각각의 축에 대해서 혼합해서 회전을 시킨다라는 것은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행렬 곱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 행렬 곱한 매트릭스 요거를 한꺼번에 곱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3차원상에서 X축, Y축, Z축으로 임의 각도들 세 가지 임의 각도로 회전하는 회전 변환을 표현하는 변환 행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3 곱하기 3 행렬이고 요것도 3 곱하기 3, 요것도 3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갖다 다 곱한 것은 3 곱하기 3짜리 매트릭스가 될 거고 요런 매트릭스가 될 건데 이것을 지금 R11, R22, R33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복잡한 삼각함수 텀으로서 구성이 되게 되니까 길어서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 그냥 곱하면 얻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자, 이것이 지금 3차원상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방금 설명한 3차원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월드 좌표기의 시스템에서 정의된 점을 카메라 좌표기 시스템 기준으로 변환하고요. 자, 그것을 먼저 정규 영상 좌표기 위에 P-점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사용 변화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한 차원을 지금 줄이고 있죠? 지금 요 행 개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요걸 하나 만들고 이렇게 곱해서 요거 하나 만들고 이렇게 곱해서 요거 하나 만들면 지금 한 차원이 소실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따르기 때문에 자, 이게 한 차원이 소실되면 XC, YC, ZC가 될 텐데 이 부분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는 항상 1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1로 만들고 얘들은 ZC로 나눠주고 요 벡터에서 이 스케일링이 되는 부분, 이 ZC 부분만 빼고 이 부분만 취하는 게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ZC에 대한 정보가 소실되고요. 바로 이 벡터가 정규 영상 좌표계상의 점 P-, X, Y, 1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때 이 ZC가 뭐다? 사용 변환 중에 소실되게 되는 정보가 되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카메라의 광축 방향으로 이 ZC 방향으로 이 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생략돼서 이게 ZC가 1인 여기 지금 노란색 정규 영상 좌표기가 ZC가 1인 거죠. 1인 평면상의 점으로 이 레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ZC 뎁스랑은 상관이 없게 다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여기상이 맺힌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맺히고 나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ZC 축상의 뎁스 정보 요거는 소실이 돼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소실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지 위에 있는 정보로서 3차원 공간상의 좌표를 다시 역복원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만들어냈고 그걸 이용해서 3차원 좌표를 복원하는 기술, 그것을 우리가 3차원 복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규 영상 좌표계 상의 점 X, Y를 알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정규 영상 좌표계 위에 있는 점은요, ZC가 1인 점이잖아요. 이것을 ZC가 요거 F, 초점거리 F만큼 떨어진 위의 점으로 바꾸어야 되니까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 정규 영상 좌표계 위에 있는 점을요, F를 곱해서 이 이미지 플레인상의 점으로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이 스케일링을 했을 때에 밀리미터 단위, 메트릭 단위가 나오면 안 되고 픽셀 좌표계에 표시가 돼야 되니까 픽셀 단위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F는 여러분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그냥 카메라의 초점거리 F로 정의가 되면 안 되고 MX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 MX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뭐 밀리미터당 이런 어떤 메트릭당 이게 미터일 수도 있고요, 이거당 X방향으로 몇 픽셀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는 스케일링 팩터가 됩니다. 얘가 만약 지금 이렇게 정의되는데 2라면은 MX가 그러면 1mm에 2개의 픽셀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초점거리는 밀리미터로 메트릭 단위로 주어질 테니까
이것이 초점 거리를 갖다가 픽셀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밀리미터당 픽셀의 개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미지 센서를 만들 때에 약간 이미지 센서의 픽셀들이 직사각형이 된다거나 뭐 이랬을 때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Y축 방향으로는 스케일링하는 팩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FY, 이걸 갖다 FX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원래 카메라의 초점거리 F를 픽셀 X축 방향 단위 매트릭당 픽셀 개수 MX로 스케일링한 값이다. 이거는 단위 매트릭당 Y축 방향의 픽셀 개수로 우리의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스케일링한 값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신 다음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정규 영상 좌표계의 점을 이쪽으로 매핑하는데 지금 보면은 스케일링을 한번 해야 돼요. 요거 1인데 요거 이제 뭐니까 fx니까 스케일링 한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스케일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점이 바뀌어요. 이 원점이 지금 여기에서 이 이미지 자상단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점들이 이쪽으로 옮겨간 좌표계 기준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트랜슬레이션 변화도 조금 해줘야 됩니다. 이 스케일링 외에요. 트랜슬레이션 변화는요. 만약에 주점의 위치가 이미지 평면상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가 CX 그리고 또 여기가 CY였다. 그러면은 스케일링만 하면은 원점이 이미지 좌표계에서도 여기로 세팅이 될 텐데 그 원점을 여기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CX랑 CY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좌표계가 이쪽으로 원점이 옮겨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X축에 대해서는 fx만큼, Y축에 대해서는 fy만큼 한 다음에 CX랑 CY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뭐다? 정규 영상 좌표계에서 이미지 플레인 상의 영상 좌표계 기준으로 픽셀 단위로 점들의 위치를 다시 표현하는 게 된다. 당연히 이때 CX, CY는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니라 요거 돼야겠죠. 픽셀 단위여야겠죠. 이미지 평면상에서의 주점의 위치. 자, 요걸 고려했을 때요. 우리는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 정규 영상 좌표계상의 점을요. 요렇게 fx, fy로 스케일링을 하고요. 각각. 그리고 cx, cy를 더해줘서 이렇게 지금 매트릭스 구성하면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곱해지면 이렇게 되고 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되죠. 스케일링하고 CX, CY 더하는 거. 이미지 평면상의 점 U, V를 정의를 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요 3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월드 좌표계의 기준점을 이미지 좌표계 기준점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월드 좌표계를 이렇게 회전하고 트랜스레이션해서 카메라 좌표계 기준으로 바꾸면서 차원을 하나를 소실을 시키고요. 그리고 요것을 갖다가 지금 이게 뭡니까? x, y,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 매트릭스를 곱해서 스케일링하고 주점의 위치를 고려해서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이미지 좌표계로 바꾸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K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뭐예요? 회전 변환 행렬 R이죠. 요 부분은 트랜슬레이션 벡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이 R과 T가 함께 컨캣되어서 이런 매트릭스를 형성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월드 좌표계 기준점이 곱해져서 이미지 좌표계 기준점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있잖아요, 여러분. 카메라와 월드 좌표계 간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 얼마만큼 돌려야 되는지, 얼마만큼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는지가 담겨있는 매트릭스죠. 그래서 이것을 익스트린식 카메라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외부 카메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요 녀석들을 결정하는 세타 X, 세타 Y, 세타 Z, 그리고 요거 TX, TY, TZ 요거를 카메라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X축 방향으로 1mm당 몇 개 픽셀이 있는지 그 정보, 또 Y축 방향으로 1mm당 몇 개 픽셀이 있는지 정보, 그것들과 주점의 위치 정보, 이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이건 카메라 내부에 있는 파라미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트린식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요거를 인트린식 카메라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걸 다 합해서 이만큼을 내부랑 외부의 카메라 매트릭스를 합해서 우리는 카메라 매트릭스라고 하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월드 좌표계의 기준의 점을 이미지 좌표계의 기준의 점으로 바꾸는 이 수학적인 모델을 우리가 피놀 카메라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 매트릭스에 대해서 배웠죠.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랑 인트린식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왜곡 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살펴봐야겠지만은 우리가 카메라 모델을 배웠고 카메라 매트릭스라는 것을 공부했으니 자, 이것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만 간단하게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깃허브에서 리퍼지토리 풀링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파일을 하나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이거 오픈CV에서 내장되어 있는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하고요. 그거를 시각화만 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초점이 맞지가 않아서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게 지금 렌즈의 중심과 이미지 평면,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사이의 거리가 알맞지 않아서 빛이 한 곳으로 보이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 이렇게 블러가 되는 거겠죠? 그쵸? 이걸 이제 초점 링을 돌려가지고 조금 그 거리를 조절해줘가지고 초점을 모아주는 겁니다. 렌즈 자체의 스페시피케이션인 초점 거리는 지금 픽스되어 있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돌린다고 해서 이렇게 뿌얘지고 잘 보이게 되지만 이것은 초점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지금 렌즈의 중심과 이미지 센서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이 잘 맺히고 블러하게 맺히고 하는 것에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했었죠, 오늘 강의에서. 자, 오늘 제가 이것으로 캘리브레이션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체커보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커보드. 지금 이 녀석은요, 보통은 가로로 9개, 세로로 6개 이렇게 된 체커보드 많이 쓰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가로로 10개, 세로로 8개 있는 체커보드를 사용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 체스판은 무늬가 많이 있지만 지금 점들이 어떻게 10개, 8개가 잡혔습니까? 여기서부터 잡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 자동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되고 있지만 이거 사실은 이 빨간색, 주황색 이 점들 정보는 코너 디텍트하는 정보는 다 오픈CV에서 내장된 함수로 하고 있어서 이 안에 지금 코드 한 장에 지금 다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그쵸? 밖에 여백 부분은 버리고 한 칸 지나가지고 여기 코너점, 체스의 네모판들이 만나는 이 코너점들, 거기마다 지금 이렇게 점들을 인지를 하고요. 지금 이들 간에 이 지금 빨갛게 주황색, 노란색, 녹색 떠있는 이 점들은 정확한 우리가 위치 좌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월드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은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원점, 그리고 요게 X축, 요게 Y축, 그리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면은 Z축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Z가 정의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요 하나하나 점들의 좌표를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한 칸이 지금 5.5mm입니다, 여러분. 5.5mm예요.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이 점들의 월드 좌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이 녀석 체스판이 판판해야겠죠. 이게 조금이라도 찌그러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뭐 거의 강철판 같은 거에다 붙여놓고 캘리브레이션 보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흐느적거리는 폼보드 같은 거에 붙여놓고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하면 안 돼요. Z축 방향으로 좌표가 생겨버리니까요. 지금 이 녀석들, 여기 있는 점들은 Z좌표를 다 0으로 쳐버리는 겁니다. X랑 Y는 좌표가 있지만요. 자,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카메라가 얘를 보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보고 있는 이 월드 좌표의 기준으로 카메라의 원점과 카메라의 광축이 이루는 각도와 그 떨어져 있는 거리, 그것은 이렇게 할 때마다 막 바뀌겠죠, 여러분. 그쵸? 근데 그것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은
이 다양한 위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점의 좌표들을 이용을 해서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와 외부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통해서 구하는 것, 이게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최적화다 보니까 딱 정의를 구할 수가 없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가장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카메라 인트린식,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통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야 되는 이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결과가 정확해질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때에는 다양한 이제 각도에서 이 캘리브레이션 보드를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을 모아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20장, 30장 정도 사이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통 50장 이상씩을 좀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게 이제 좀 이미지 초점 잘 맞는 요 위치에서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해볼게요. 일단 카메라 사진을 찍어야겠죠. 지금 요 예제 코드에선 여러분 C를 눌러주시면은 이 사진이 찍힙니다. C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위치, 이게 보시면 지금 캘리브레이션 보드가 정말 딱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약간 둥그스름하게 보이죠? 약간 둥글게. 그거 왜 그러죠, 여러분? 그거 카메라 왜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렌즈 디스토션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이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이제 디스토션 코에피션트라 그래서 왜곡을, 카메라의 왜곡을, 렌즈 왜곡과 탄젠셜 왜곡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개수들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배경을 다음에 기회 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캘리브레이션에서 카메라 내부 외부 파라미터들을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그때 나오는 왜곡 개수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에 이 지금 둥글게 보이는, 지금 이거 얘를 갖다 제가 지금 임시로 여기 연필깎이에다 붙여놨거든요. 이 연필깎이가 지금 안 둥근데 이거 둥그러 보이죠? 그쵸? 둥그러 보이면 안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펴질 수 있는지, 보정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일단 이것을 다 평평하게 바꿔 놓은 다음에 렌즈 왜곡을 없앤 다음에 수행이 되어야겠죠? 그쵸? 자, 이게 지금 꽤 많이 찍었는데 한번 캘리브레이션 해볼게요, 여러분. K를 누르시면 캘리브레이션 진행을 합니다. 자, 캘리브레이션 리절트를 제가 이렇게 출력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의 인트린식 매트릭스 우리가 배웠죠.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익스트린식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로테이션을 하는 매트릭스고, 요건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인데, 월드 좌표계에서 카메라 좌표계로 기준으로 우리의 점들, 실제 공간상의 점들의 좌표를 바꾸기 위한 변환 행렬이었죠. 근데 요게 지금 64장의 이미지를 찍었는데 64장 이미지마다 좌상단에 있는 픽셀을 원점으로 하는 월드 좌표계로서 좌표계가 다 달랐잖아요. 월드 좌표계가. 그러니 카메라는 가만히 있어도 이것을 변환하는 행렬은 다 바뀌겠죠. 이거 지금 N을 누르시면은 바뀝니다. 이렇게 64개 사진을 찍었었으니 64개의 익스트린식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때마다 카메라의 포즈, 이거 카메라 포즈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메라의 포즈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찾아낸 거고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에 변하지 않는 값, 카메라 내부의 파라미터. 이건 뭐죠? 주점의 위치 CX-CY였고, 이건 뭐죠? FX-FY. 요거 두 개는 카메라의 초점거리인데 X축 방향, Y축 방향, 픽셀 단위의 초점거리라 그랬죠? 카메라의 초점거리 F는 변하지가 않지만 그것을 픽셀 유닛으로 변환하기 위한 스케일 팩터는 이 이미지 센서의 물리적인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려되어서 이게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와 외부 파라미터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컴퓨터 비전의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보통 물리적인 치수를 재거나 3차원 복원하거나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번에 치수를 재거나 3차원 복원하는 것들을 다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카메라 매트릭스라는 것이 실제 오브젝트의
점들을 이미지 평면상에 투영할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만 이번 수업들을 통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이제 부수적으로 디스토션 코에피션트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체커보드는 평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듯해야 되는데 이게 왜곡되는 것을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왜곡이 되었는가를 렌즈 디스토션을 표현하기 위한 왜곡 모델을 이용해서 구하고요.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카메라의 영상을 보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이제 왜곡되고 있는 상태, 그쵸? 자,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둥글죠, 여러분. 약간, 자, 초점이 또, 이게 물체와의 거리마다 초점을 좀 다시 맞춰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약간 둥글게 보이죠? 약간 둥글게 보이죠? 근데 제가 왜곡 개수를 적용을 해서 보정을 해볼게요. 어때요? 반듯해졌나요? 자, 둥글죠? 반듯하죠? 둥글죠? 반듯하죠? 맞나요? 지금 체커보드만 보셔도 돼요. 체커보드만 보셔도 지금 반듯한데 보정 전에는 둥글죠. 이걸 렌즈 디스토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반듯하고 둥글고 반듯하고 둥글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수학적으로 이해하신 카메라 모델의 카메라 매트릭스를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구하고 또 구해진 왜곡 개수를 통해서 이렇게 왜곡을 제거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캘리브레이션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 것인지 또 이 왜곡 개수들은 왜곡 모델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왜곡을 제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강의로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